1968년 여름은 뜨거웠다. 해방 후 20년이 넘었지만 가난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족쇄 같았다. 그 가난을 끊어내겠다고 모여든 수천 명의 인부들. 그들은 지금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서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땅은 길의 형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이곳이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의 엔진을 만들고 있는 심장부였다. 땅을 파고 돌을 깨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는 인부들의 몸에선 하루에도 몇 리터씩 땀이 쏟아져 나왔다. 그 땀이 증발하면서 흙먼지와 뒤섞여 텁텁한 흙바람이 되었다. 2년 반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의 대동맥을 완성하라는 국가의 명령은 인부들에겐 단군이래. 최단기라는 자부심보다는 숨막히는 기한이라는 절박함으로 다가왔다. 만호는 철금 반장이라는 직책에 걸맞게 단단한 사람이었다. 40줄에 들어선 그는 이미 15년 넘게 각종 토목 공사판을 전전하며 이골이 난 베테랑이었다. 그는 늘 흙먼지 속에서도 번쩍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작업 의욕이 아니었다. 이것이 길이 아니고 금줄이다, 금줄. 이 길 닫았고 남은 우리 딸 시집 갈 때 좋은 혼수로 보탤 금줄이여. 만호는 작업복 속 주머니에 구겨 넣은 딸아이의 그림을 만지작거렸다. 3살짜리 딸은 늘 엄마에게 아빠, 우리도 서울의 반짝이는 집에서 살 수 있냐고 물었다 했다. 만호에게 경부고속도로는 닦아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길이 아니라 딸에게 서울의 빛나는 방 한 칸을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은 날로 숨막혀왔다. 부족한 자재, 엉성한 설계 변경, 그리고 무엇보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야간 작업. 깡으로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다. 만호는 이 무리한 일정들이 결국 피를 부를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경험이 속삭였다. 너무 빠른 길은 언제나 위험하다고. 반장님, 이거 밤새도록 시멘트 반죽을 치면 언제 자야 하는 겁니까? 만호의 곁에는 늘 동준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20 남짓의 동준은 경북 상주 시골 마을에서 왔다. 공사판 경험은 만호에 비하면 새내기나 다름없었지만 체력 하나는 황소 같았다. 동준의 땀은 만호보다 더 맑았다. 만호는 가족에게 집을 사주겠다는 절박함이었지만 동준은 오직 어머니와 여동생의 학비 때문에 이곳에 온 순수한 열정이었다. 동준이 이곳에 오기 전 여동생은 울면서 말했다. 오빠, 빨리 서울 가서 돈 벌어와. 그래서 내가 대학교 갈 수 있게 해줘. 약속 꼭 지켜. 동준에게 이 공사는 대학 입학증서 그 자체였다. 피로에 절어 비틀거리면서도 동준은 이 길을 끝내야 했다. 그가 이곳에서 멈추면 여동생의 꿈도 멈출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호는 흙투성이가 된 동준의 어깨를 툭 쳤다. 자식, 지치냐? 저기 보이는 산 보이지? 저 산 넘어야 내 아그 등록금 나오잖냐. 쉬는 건 고속도로 다 깔고 부산 가서 해라. 부산이요? 부산 가면 제 약속 지킨 게 되는 겁니까?
만호는 씩 웃었다. 흙먼지에 뒤덮인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그럼 되고 말고. 봐라. 이 길이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그냥 길을 닦은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새끼들, 우리 가족들한테 굶지 않을 기회를 닦은 기야. 안 그래? 만호와 동준,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동료들은 그렇게 땀으로 빚은 약속을 붙들고 1968년의 무더위와 싸우고 있었다.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았지만 이 길이 완성되면 그들의 미래도 탄탄대로일 것이라는 그들만의 흙바람 위의 약속이 모두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다. 해가 바뀌어 1969년. 시간은 여름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질주했고 공사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속도전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현장을 지배했다. 국가가 조국 근대화라는 깃발을 치켜들 때마다 인부들은 어금니를 깨물어야 했다. 계획보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구간이 생기면 만호의 귀에는 공사 지연은 반역이다라는 섬뜩한 구호가 메아리 쳤다. 현장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장마철이 다가오는데도 쉬지 않고 콘크리트를 들이부었다.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을 틈도 없이 다음 공정이 진행되었다. 가장 예민해야 할 교량 작업에서는 필수적인 안전 검토가 몇 번이고 건너뛰어졌다. 작업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광기였다. 만호는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무너지는 콘크리트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는 이 분야 베테랑이었다. 그는 알았다. 눈앞에서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정과 자재 속에 재앙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다는 것을. 이봐, 만호 반장. 자재 팀장님 말씀 못 들었어. 철근 이음매 보강제 빼고 당장 부으래. 시간이 없다잖아, 시간이. 젊은 현장 관리자가 만호에게 소리쳤다. 만호는 작업 도구를 땅에 내던졌다. 쇳소리가 날카롭게 퍼졌다. 빼라고. 이 자식아, 저 교각이 버텨야 될 하중이 얼만지 알아? 우리가 당장 이 길에서 안 살면 그만이야. 댁들은 모르겠지만 우린 이 밑바닥에 내 피땀을 묻는다고. 관리자는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만호 반장, 나도 알아. 근데 나한테 따져봤자 소용없어. 이게 나라가 정한 길이야. 지금 반장님 하나만 이 현장 밥 먹는 줄 아나? 싫으면 나가. 줄 선 사람 수두룩해. 만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뒤에는 딸과 아내가 있었다. 집이 완성될 때까지는 단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다. 그는 비명처럼 터져나오려는 윤리의식 대신 가족을 향한 책임감을 억눌러 넣었다. 그는 천천히 땅에 떨어진 도구를 주웠다. 철근 이음매는 그대로 생략되었다. 그 순간 만호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그가 오늘 침묵함으로써 훗날 이 길 위에 어떤 비극이 기록될지 몰랐지만 만호는 가장의 길을 멈출 수 없었다. 한편 막내 동주는 이제 체력의 한계를 넘어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밤낮 없는 강행군에 동주는 거의 좀비 상태였다. 그의 손은 피가 마를 날이 없었고
흙먼지에 뒤덮인 얼굴은 뼈만 앙상했다. 그는 만호가 주어준 보조금을 꼭 쥐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꿈에선 계속 고향집 여동생의 우는 얼굴만 보였다. 오빠, 제발 돌아와. 무서워. 돈이 다가 아니야. 동주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그가 이렇게 비틀거리면 여동생의 꿈은 저 굳어가는 콘크리트처럼 멈춰버릴 것이다. 하지만 고된 노동은 배신을 낳았다. 어느 날 아침, 동주는 잠깐 눈을 붙인 사이 중요한 공구통을 도랑에 빠뜨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는 단순한 실수 이상의 징후였다. 모두가 너무 지쳐 있었고 피로는 현장의 가장 큰 적이었다. 1969년 가을 초입.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지시가 내려졌다. 만호 반장과 동준이 속한 팀은 전 공정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위험하기로 소문난 대전 6교 구간에 투입되었다. 대전 6교는 경부 고속도로의 동맥에 해당하는 핵심 교량이었으며 깎아지른 경사 위에 세워져 지질 구조도 불안정했다. 상부는 이 구간 공기를 단축하라며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다. 이 구간만 넘기면 거의 공사 마무리에 다가설 수 있었다. 만호는 현장 사무실에서 배포된 작업 지침서를 들여다보았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설계 구조 계산상 반드시 들어가야 할 안전 보강 장치가 모조리 삭제되어 있었다. 만호는 이 순간 깨달았다. 이것들이 결국은 사람 목숨까지 공사비로 후려치겠다는 거구나. 만호는 숨막히는 두려움 속에서 고향집 편지 봉투를 다시 꺼냈다. 약속. 딸과 아내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 만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무너져가는 현장에서 버텨내야 했다. 그의 눈에 이 대전 6교는 덫처럼 보였다. 하지만 덫임을 알면서도 만호는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가 지금 밟고 가는 이 길만이 가족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대전 6교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트럭에 몸을 실은 만호와 동준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동준은 묵묵히 안전모를 눌렀었고 만호는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왠지 모를 싸늘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저 너머의 거대한 구조물은 마치 입을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짐승처럼 보였다. 그들은 곧 이 대전 6교에서 피할 수 없는 핏빛 숫자와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1969년 10월 초 대전 6교 구간. 현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낮에는 폭음과 먼지로 아수라장이었고 밤에는 불을 켜놓고 시멘트 트럭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며칠 밤샘 작업 끝에 인부들은 사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피로에 시달렸다. 모두가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를 하고 있었다. 만호는 불안했다. 구조물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는 철근 반장 경력 15년 차의 육감으로 알고 있었다. 부실하게 처리된 하단부 이음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하게 뒤틀리고 있었다. 만호는 수시로 현장 소장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만호 반장. 자네 이제 노망났나? 공기 압박이 자네 눈에 헛것을 보이게 했네.
라는 냉소적인 답변뿐이었다. 동준아, 아무리 피곤해도 눈을 떼지 마라. 이 위는 내가 대학 보낼 동생의 교실이 아니다. 그냥 무너져 내릴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야. 만호는 동준에게 몇 번이고 경고했다. 동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작업은 절정에 달했다. 그들은 핵심 교각에 상부 구조물을 올리는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인부들은 비처럼 쏟아지는 용접 불꽃과 굉음 속에서 비틀거렸다. 오후 4시. 태양이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두두두. 작은 소리였다. 마치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이 거대한 구조물을 지탱하던 모든 약속이 산산조각 나는 신호탄이었다. 소리가 들리자마자 만호의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는 짐승처럼 소리쳤다. 튀어. 동준아. 도망가.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들의 발 아래에서 콘크리트가 터져나갔다. 부실했던 이음매 부분의 철근이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졌다. 거대한 교각의 일부가 엄청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휘어지며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용접하던 불똥이 불꽃처럼 튀어올랐고 몇백 톤의 콘크리트와 철근이 일으킨 진동과 먼지가 현장을 뒤덮었다.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이미 천둥 같은 붕괴 소리에 묻혀버렸다. 만호와 동주는 붕괴 지점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었다. 만호는 본능적으로 동준의 등을 밀쳤다. 동준아, 너는 살아야. 만호는 동준을 안전한 모래더미 쪽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은 피하지 못했다. 붕괴한 구조물의 끝단,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의 잔해가 만호의 다리 위를 짓눌렀다. 쩍 소리와 함께 만호는 정신을 잃는 듯 했으나 고통보다 가족을 향한 약속이 먼저 떠올라 의식을 부여잡았다. 먼지가 가라앉고 생존자들의 비명과 구급 요청이 뒤섞였다. 동주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몸은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덮치려던 잔해 대신 만호가 깔려있는 모습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반장님, 만호 반장님. 동주는 정신없이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지만 성인 서너 명이 달려들어도 움직이기 힘든 무게였다. 다른 인부들이 달려왔지만 상황은 처참했다. 만호는 피를 쏟아내고 있었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이미 너무 깊은 부상이었다. 만호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시야에는 온통 흙먼지와 붉은 피, 그리고 울고 있는 동준의 얼굴만이 들어왔다. 울지 마라, 이 자식아. 만호는 피가 섞인 가래침을 뱉어냈다. 그는 땀으로 절은 작업복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구겨진 것을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이거 내 지난달 품삯. 다 합쳐서 5만 환. 그리고 이거. 만호는 피 묻은 손으로 봉투 속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아내에게 전하는 짧은 편지와 딸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린 삐뚤빼뚤한 고속도로 그림이었다. 그림 위에는 아빠의 금줄이라고 쓰여 있었다.
동준아, 들어. 넌 살았어. 너는 살아서 끝까지 저 길 마무리해야 한다. 만호는 고통으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반장님, 말하지 마세요. 제가 꼭 이거 치울게요. 같이 나가야죠. 동준이 울부짖었다. 아니, 못 나가. 알아. 내 목까지. 아니, 이 길에 묻힌 77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목까지 넌 살아남아야 한다. 약속해. 이 길 꼭 끝까지 내 손으로 닦았다고. 내 딸에게 말해줘. 내 딸이 이 길 위에 발 디딜 때 아빠의 피와 땀이 아니었으면 이 길이 없었다고. 내가 그 약속 지켜야 해. 동주는 차마 만호의 눈을 볼 수 없었다. 억지로 밀어내려 했던 윤리와 양심, 그리고 동료의 죽음이 만호의 눈빛에 깃들어 있었다. 동주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예, 반장님, 제가 지킬게요. 반장님의 길, 그리고 가족까지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약속이 끝이었을까? 동준의 대답을 들은 만호는 딸아이의 그림을 쥔 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잔해 아래 영원한 흙바람 속에 묻혔다. 1970년 7월 7일 대전 육교 구간은 완벽하게 복구되었고 그 위로 아스팔트가 깔렸다. 고속도로 전체가 개통되는 날 현장에는 축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기자들, 그리고 화려한 준공 기념식. 그러나 동준의 눈에는 그 모든 찬란한 조명과 박수 소리가 그저 공허하게만 들렸다. 그는 현장 한 구석에서 만호가 남긴 작업복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만호가 죽는 순간까지 손에 쥐고 있던 딸아이의 그림, 피로 얼룩진 아내에게 보낼 편지, 그리고 흙먼지 투성이의 월급 봉투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동준의 가슴에는 그날 밤 무너지는 잔해 속에서 맺었던 피의 맹세가 새겨져 있었다. 반장님의 길, 그리고 가족까지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동준은 준공식 연단 위에 올라 경제 부흥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짐을 쌌다. 다른 인부들은 며칠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동준에게는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었다. 그는 새로 닦인 경부고속도로를 타지 않았다. 그 길은 국가와 대통령이 박수받는 길이었지만 동준이 가야 할 길은 달랐다. 만호 반장의 집. 그가 피와 땀으로 벌어 지켜주고자 했던 작은 보금자리로 향하는 길이었다. 만호의 집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동네에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한참 따라 올라가자 만호가 입버릇처럼 딸의 방이라고 불렀던 작은 방 한 칸이 나왔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만호의 아내가 불안한 눈으로 동준을 맞았다. 그리고 그 뒤에서 똘망똘망한 눈을 한 만호의 딸이 동준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딸아이는 이제 막 6살이 되었을까. 아빠의 눈을 닮은 아이였다. 동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흙먼지에 뒤덮인 채 울음을 참으며 버텼던 시간이 그 순간 폭발했다. 그는 차마 말문이 떨어지지 않아 대신 만호의 유품들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반장님이 편지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만호의 아내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편지는 짧았고 피로 얼룩져 글씨가 번져 있었다. 만호는 아내가 새로운 고속도로를 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적었다. 그 피 묻은 편지 위에 아내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만호 씨는 왜 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 길을 닦는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동주는 만호가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밀쳐내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했다. 그가 죽음 앞에서까지 오직 가족만을 생각하며 이 길을 꼭 끝까지 닦았다고 말해달라던 유언을 전했다. 반장님은 이 나라의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고 가셨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동주는 마지막 봉투, 만호의 월급과 자신의 적금 일부를 합친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다. 이 돈은 반장님 딸이 학교 갈 때까지 제가 계속 보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동주는 약속했다. 만호가 꿈꾸던 딸이 살 집에 터전을 마련하고 만호의 딸이 커서 고속도로 위를 당당하게 걸을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만호는 사라졌지만 그가 닦았던 것은 콘크리트 길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헌신이라는 약속의 길이었고 동주는 그 약속에 가장 충실한 수호자가 된 것이다. 며칠 후 동주는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고향으로 향했다. 여동생의 등록금을 벌고 홀어머니를 부양하겠다는 그의 가장 작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는 새까맣게 포장된 경부고속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차가 대전 육교 위를 지날 때 동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닦은 그리고 만호가 잠들어 있는 길. 이 길이 마침내 이어졌을 때 수많은 국민은 이 거대한 고속도로를 국가의 성취로 보았다. 하지만 동주는 알았다. 이 길의 진정한 의미는 가난 속에서 무너졌던 수많은 가족들이 다시 희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허락해준 작고 단단한 사랑과 희생의 연대였음을. 버스가 고향 마을 근처의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왔을 때 동준의 얼굴에는 마침내 안도와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길을 완벽하게 닦았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그가 지켜야 할 그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길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